제8장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보통 사람들과 부자들이 투자하는 게임은 다르다. 코미디 센트널을 통해 방송되는 존 스튜어트 데일리 쇼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정치에 대한 재치 있는 논평과 풍자를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지만 사람들은 뉴스보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더 신뢰한다. 주류 뉴스가 타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9년 3월 12일 존 스튜어트 데일리 쇼에 CNBC에서 투자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가 출연했다. 스튜어트는 그날 전혀 농담을 하지도 않고 웃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정말 화를 내며 따져 물었다. 사람들을 우롱하는 금융산업은 물론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스튜어트는 금융산업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도 경제 뉴스 매체들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TV에서는 사람들에게 장기에 투자하라고 선동하지만 진짜 부자들도 그런지 물었다. 그는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다. 시장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의심스럽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말 시장이 살아날까요? 우리가 받는 인상은 비전문가로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우리는 힘들게 번 돈을 부자들이 장난칠 수 있는 미천으로 퍼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적 유래를 알아야 한다. 1974년 의회가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을 통과시킨 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강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대공황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경계하게 되었다. 나의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역시 주식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주식시장은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이들이 주식을 멀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은 수백만 명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업들은 환영했다. 1974년 이전 기업들은 대부분 직원들에게 퇴직 후 연금을 지급했지만 새로운 연금 체제에서는 연금을 자신들이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게 된 데는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역할이 컸다. 이때 금융설계사라고 하는 직업도 생겨났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퇴직연금도 함께 날아가고 만다. 실제로 은행들은 주식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 나의 부자 아빠는 연금은 물론 파산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2년에 쓴 책에도 2006년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쓴 책에서도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물론 트럼프와 내가 주식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둘 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가지고 있다. 금융 주식을 제대로 갖춰야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금융교육을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정반대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뉴스와 교육을 통해 금융 문맹을 조장하고 이들의 돈을 빨아들인다. 세계적인 경제 TV인 CNBC조차 돈으로 하는 진짜 게임을 대중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물론 경제 매체들의 존립 자체가 대부분 게임 조종자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가 지적했듯이 보통 사람들과 부자들이 투자하는 게임은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에 장기에 투자하지만 헤지펀드 매니저나 전문 거래자들은 단기에 투자한다. 보통 사람들이 참치라면 전문가들은 상어인 셈이다.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뮤추얼펀드는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한 무식한 투자 상품일 뿐이다. 2001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출간되었을 때 주요 뮤추얼펀드 회사로부터 자신들의 뮤추얼펀드 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4년 동안 내 추천 광고를 사용하는 대가로 $400만 주겠다고 했다.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거절했다.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품을 추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400만 정말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그 정도를 버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나의 진짜 부는 현금이 아니라 나의 금융 지식이다. 내 지식을 활용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여 $400만 이상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내 영혼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내가 뮤추얼 펀드를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수수료와 숨은 비용을 싫어할 뿐이다. 그것은 투자자들의 돈을 훔치는 것이다. 더욱이 수천 개의 뮤추얼 펀드 가운데 S&P 500 지수를 따라잡는 상품은 30%도 안 된다. 다시 말해 S&P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만 해도 뮤추얼 펀드 매니저 70%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훨씬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다. 뮤추얼 펀드는 주로 평균 이하 투자자들, 금융 수업에서 C 학점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A와 B 학점을 받는 투자자들에게는 뮤추얼 펀드가 필요 없다. 진정한 분산 투자란 돈의 새로운 첫 번째 규칙은 돈은 지식이다 이고 여섯 번째 규칙은 돈의 언어를 배워라 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투자로 인해 돈을 잃는 것은 기초적인 금융 지식조차 없기 때문이다. 금융 지식이 없으면 돈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예컨대 금융 설계사가 장기간 투자하라고 이야기할 때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장기간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고 물어볼 것이다. 전문 거래자들은 대부분 아주 짧은 거래를 한다. 이러한 단기 거래자들에게 장기 투자란 하루 아니 1시간 정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시장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노후 자금이나 학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수익을 야금야금 걷어간다. 금융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장기간이라는 말보다는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쓴다. 장기 투자는 이들에게 어떤 대상에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투자 안에서 어떻게 부를 늘려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분산이라는 말 역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단어다. 영리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한다고 금융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분산 투자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금융 설계사들이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분산 투자가 아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 금융 설계사들은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예컨대 중소기업 주식, 대기업 주식, 성장 주식, 귀금속 주식, 부동산 투자 신탁, 상장 지수 펀드, 채권 펀드, 머니마켓 펀드, 신흥시장 펀드 등 다양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한다. 기술적으로는 분산 투자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은 모두 같은 자산 부분, 즉 종이 자산이기 때문이다. 2007년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주식과 연관된 모든 종이 자산은 예외 없이 폭락했다. 종이 자산 안에서만 분산 투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2. 뮤추얼 펀드는 그 자체로서 이미 분산되어 있는 투자 상품이다. 여러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개별 종목의 수보다 뮤추얼 펀드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수한 뮤추얼 펀드들이 같은 종목에 투자한다. 뮤추얼 펀드는 모든 비타민이 다 들어있는 영양제와 같다. 뮤추얼 펀드를 3개 가입한다면 종합 비타민제를 3알 먹는 것과 같다. 하나만 먹어도 될 것을 3개나 먹으면 과다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3. 금융 설계사들은 뮤추얼 펀드, 연금, 채권, 보험과 같은 종이 자산만 판다. 1974년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이 통과된 이후 수많은 보험 판매인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직함을 금융설계사로 바꾸었다. 하지만 그들이 팔 수 있는 것은 종이 자산뿐이다. 부동산, 기업, 원유,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팔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보다 자신이 팔 수 있는 상품을 먼저 추천한다. 그들이 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분산 투자가 아니라 중복 구매일 뿐이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 판매인에게 묻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의 답은 뻔하기 때문이다. 금융 설계사들이 분산 투자를 권하는 이유는 더 많은 종이 자산을 팔기 위해서이며 자신의 잘못된 추천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요 분야에는 4가지가 있다. 1. 사업. 평범한 사람들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자들은 대개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2. 소득을 만들어내는 투자 부동산. 매달 임대료 형식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동산을 말한다. 물론 금융 설계사들은 모든 집은 자산이라고 말하겠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별장은 투자 자산이 아니다. 3. 종이 자산.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 채권, 저축, 연금, 보험, 뮤추얼 펀드와 같은 종이 자산에만 투자한다. 사기 쉽고 관리하기 쉽고 쉽게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휴지 조각이 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4. 상품 자산.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금, 은, 원유, 가스와 같은 상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그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금융 지식이 많은 투자자는 이 4분야에 골고루 투자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분산 투자다. 일반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3번 종이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의 언어 대 부자의 언어.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예컨대 장기간이라는 말은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 분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라는 말도 다르게 쓰인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 자기가 살 집을 샀다는 뜻인지 부동산 시장을 들락거리면서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뜻인지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임대 자산을 샀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소위 전문가연 하는 사람들이 신용 디폴트 스와프, 해지와 같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난해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금융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도 문제다. 사실 이것들은 일종의 보험일 뿐이다. 풀러는 자이언트 그런치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은 세상을 뜬 친구 중에 모건 가문의 일원으로 엄청난 갑부가 하나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난 자네를 좋아하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자네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네. 자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하는 일을 하지만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은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단순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에. 그의 고마운 조언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에서 거인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풀러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거인이라는 말이 부자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풀러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복잡한 용어로 된 것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다. 풀러 박사는 말의 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발명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산업화, 즉 기술적으로 인간이 협력할 수 있게 된 것도 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한
인류의 지식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플러 박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말의 힘을 의식하지 못했다. 1983년 36살이 되어서야 나는 한평생 교사로 살아온 가난한 아빠가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했던 이유를 이해했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국어에서 2번이나 낙제한 이유를 깨달았다. 나는 말의 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말을 쓰면 나는 가난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그러한 마음가짐은 실제로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 인간이 발명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이라는 의미를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말이 우리 두뇌의 연료이며 가장 위대한 자산이자 가장 위대한 부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903년 금융 과목을 교육 제도에서 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말씀은 육신이 된다 라는 성경 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부자 아빠가 내게 불가능해 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하라고 가르친 이유를 깨달았다. 내 삶은 나의 말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나아가 부자들이 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할 줄 모르면 나 역시 개인판의 볼모, 희생자, 뇌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 좋은 직장을 잡아라, 돈을 아껴 써라,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투자는 위험하다, 빚은 나쁘다, 집은 자산이다 와 같은 말을 쓰지 않도록 노력했다. 금융노예의 삶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티켓은 돈의 언어, 부자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1983년에 나는 금융언어, 부자들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